네, 안녕하세요. 2학기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강의를 맡게 된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본 강좌는 어,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1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로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운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 여러분들에게는 본 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2학기에 배우게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는 보다 더 다양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특히 후반부에 했던 가설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2학기 수업을 이해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강의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복습을 시켜주는 시간을 일주일에 가지려고 하고요. 특히 군대를 갔다 와서 2학기에 복학한 학생이나 또는 일반 휴학을 해서 복학한 학생들은 본 가설검정 리뷰를 잘 들어서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에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본 강좌는 1학년 학생들이 전원이 대부분 듣는 강좌라 두 반으로 분반이 되어 있고요. 한 반은 저 한상태 교수가 또 다른 반은 영규필 교수님께서 맡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한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이나 그런 내용들을 또 영국필 교수님께서 같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슬라이드를 넘겨서 본 강좌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과 목명은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로 되어 있고요. 강의 요일 및 시간은 월요일 날 6, 7, 8교시, 즉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교재는 1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SPSS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입문, 한상태 또 강현철 외에 쓰여져 있는 그 교재이고요. 자유 아카데미에서 출판이 된 교재입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출석 20%, 중간과 기말이 각각 30%, 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20% 해서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 평가를 상대 평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1학기와 같이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절대 평가로 지침이 내려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톡방이나 혹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와 관련돼서 자료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 핸드아웃을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 SPSS 실습 파일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개념적 방법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각각의 방법을 실제 사례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실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맞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가설 검정 리뷰와 관련되는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쪽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통계적 추론과 관련해서 통계적 추정, 짐작하는 문제, 그래서 신뢰 구간 이런 걸 여러분들 배웠고요. 또 하나는 그 유의성 검증 또는 검정이라고 하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를 하고 또한 기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잘 복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1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와 동일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비타민 C와 관련되는 실험의 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냐면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즉 실험 집단 400명은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이고요. 그거와 대비되는 대조 집단 컨트롤 그룹은요. 비타민 C를 먹지 않은 그룹입니다. 즉 가짜 약, 위약.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플래시보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약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먹은 그룹이 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 집단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의 약을 투여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조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안 걸린 비율이 18%인데요. 비타민 C를 먹은 그룹은 26%가 감기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목적은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감기에 안 걸린 비율이 8%만큼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나 비타민 C를 먹은 그룹이나 실제적으로 감기에 안 걸리는 비율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렇게 800명 샘플을 뽑아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누가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 질의에 대해서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과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은 감기 예방 효과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근데 실제 결과와 마찬가지로 8%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이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계산해 보겠다. 했더니 그 값이 0.01이 나온 거예요. 100분의 1. 이렇게 계산된 값을 우리는 유의 확률 혹은 P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즉 이렇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럴 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즉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유의성 검증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짐작하는 것, 추측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추정과 관련돼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를 했던 가설 검증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뢰 구간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의 특성, 미지의 모수를 짐작하는,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 가설 검증은 바로 그런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 가설을 세운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예, 토론토 비타민 C에 대한 실험에 대한 예가 그 아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 드린다고 하면 이중 눈 가림 기법을 사용한 실험이었다는 건 약을 먹는 데서 똑같이 생겼거든요. 비타민 C나 위약, 가짜 약이. 그래서 그거를 먹는 사람은 내가 비타민 C를 먹는지 혹은 가짜 약을 먹는지 심리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모르게 실험을 하는 그런 눈 가림 기법의 실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설 검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 또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가설 검증이 아주 시작이 됩니다. 가설 검증은 define 정의 자체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투표와 관련되면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 전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A 후보의 득표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 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무엇인가 대립가설은 무엇인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서 그 얻은 결과를 근거로 어떤 가설이 맞는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용어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 혹은 뭐 경험적 사실 이런 걸 근거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집단의 특성, 모수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 가설이 어느 게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바로 이런 관심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주장,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 그걸 분석해 봄으로써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 검토해 보는 것을 가설 검증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통계적 가설은 모집단의 관심의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주장이나 서술을 의미하는데 그 아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득의 평균은 250만 원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그냥 가상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새로운 약품의 치료율, 치유율이 기존 약품의 치료율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설정을 한 거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설을 보면요. 어떤 회사의 A 제품의 시장 불량률은 3% 이하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설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먼저 가설 검증을 하는 순서 중에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거기 한자로 표현되어 있듯이 무는 없을 무자를 말합니다. 즉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null hypothesis, null은 0을 말하죠. 0. 그래서 0가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호론 가설의 H를 따서 H0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다, 즉 새로운 약이 효과가 없다, 기존 약과 차이가 없다, 서로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차이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거죠,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증을 시키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고요. 그것을 기각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해서 H1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은 기존 약보다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기존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의 주된 관심이고요. 주장하는 거고 주장하는 것만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거에 대비해서 유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가설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한다면 뭐냐면 일반적인 것에 반하는 충분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서 타당성을 입증시키는 거죠.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할게요. 앞서 한 것을 예를 통해서 보면요. 앞에 비타민C 실험에서 우리는 비타민C를 투여한 그룹과 가짜약을 먹은 그룹 사이에 있어서 감기 감염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후에 그 8% 이상 나타날 확률을 계산했죠. P값 유의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비타민C와 가짜약은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은 이게 바로 무가설입니다. H0가 되는 거죠. 뭐 기호로 보면 각각의 비감염률을 P1, P2라고 하면 H0는 P1 이고 P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냐면은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이 가짜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기에 대해 감염되는 비감염된 비율이 P1이 P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설 검증의 예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예입니다. 새로운 약품의 평균 치료 기간 뮤는 기존 약품의 평균 치료 기간 15일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기무가설은 뭐예요? 기존 일반적인 거와 차이가 없이 15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품의 평균 치료 기간은 15일이다. 기호로 뮤 이꼬로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립가설 H와는요. 새로운 약품의 평균 치료 기간은 15일보다 작다. 즉 뮤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한쪽 방향, 작은 쪽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럴 때 A 제품, 이것은 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함량의 기준치인 150g을 대부분 미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검증 위한 가설은 기무가설은 원래 일반적인 150g과 차이가 없는 게 기무가설인 거죠. 그래서 A 제품의 함량 기준치는 150g이다. 차이가 없다. 뮤 이꼬로 150 이러면 되고요. 대립가설은 A 제품의 함량 기준치가 150g에 미달한다 이런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쪽 방향, 미달한 쪽에만 관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 그룹들과 여성 그룹들은 그런 색상에 따라서 휴대폰의 선호도가 다른가? 다르다는 건 작아도 다른 거고 커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기무가설은 휴대폰의 색상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가 차이가 없다, 같다 이런 거죠. 예. 선호도의 평균이 뮤1, 뮤2라고 하면 뮤1 이꼴은 뮤2가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휴대폰의 색상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가 다르다. 뮤1과 뮤2는 등호가 아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가설 검증의 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1교시